제2절 문장 다듬기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략된 성분 보충하기. 그럼 여기서 생략된 성분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필수 성분이에요. 문장에서 꼭 필요한 성분들을 우리는 필수 성분이라고 하고, 이러한 필수 성분은 생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즉,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 그리고 서술어, 요 4개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가 또 필수적 성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필수부사어까지. 요 5개가 이제 필수적 성분인데, 이런 성분들이 생략되면 건 비문이 되니까 자, 생략해서는 안 되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자 노래방에서 노래와 춤을 추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걸 하나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무엇과 무엇이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걸 우리 이제 병렬 구문이라고 해요. 대상이 2개가 병렬되어 있다. 그래서 병렬 구문이라고 하는데, 이 병렬 구문이 나오면 흔히 벌이는 실수가 뭐냐면, 이 병렬 구문이 나왔을 때 뒤에 서술어가 하나의 서술어로 호응될 수 있는지 아니면 각각의 서술어가 필요한지를 꼭 따져보셔야 되는데, 이 병렬 구문 다음에 대개 그냥 하나의 서술어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쉽게 범하는 대표적 오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병렬 구문이 나오면 꼭 따져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춤을 목적어 서술어 뒤에 뭐 와야 돼, 여러분? 추다, 그치? 그죠? 그 다음에 노래를 목적어. 그럼 노래를에 대한 서술어가 추다가 될 수 있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노래를 뭐 하고? 노래를은 뭐 하는 거야? 부르고, 그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야지. 이 병렬된 대상이 각각의 서술어를 취하는 경우 하나의 서술어로 여러분 만약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그건 비문이 되는 거지. 필수성분이 생략된 거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자, 예를 들어 볼게. 이 난로는 화력과 그름을 예방합니다. 여기도 이제 병렬 구문이죠, 그죠? 화력과 그름이 병렬되어 있죠, 여러분. 그럼 뭘 따져보셔야 된다고요? 그름을 예방하는 건 말이 되죠, 그죠? 근데 화력을 예방할 수는 없지, 그치? 따라서 뭐라고 해야 돼? 화력을 높이고 그름을 예방합니다가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두 번째,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순응하기도 한다. 필수 성분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따지려면 역시 서술어가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아까 조사 사용이 잘못되는지 바른지를 따지려면 서술어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치? 필수 성분을 갖추고 있는지도 서술어를 중심으로 따져보시면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서술어가 자동사인 변형, 자동사나 형용사면 앞에 필수성분이 뭐가 필요해? 주어만 필요해요. 근데 서술어가 타동사면 앞에 필수성분이 뭐가 필요해요? 주어하고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또 서술어가 상호동사나 대칭 용언이면 상호동사나 대칭 용언 만나다 또는 닮다, 비슷하다 이런 대칭 용언 이면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주어하고 부사어가 와야 돼. 누구와 만나야 되고, 그죠? 누구와 닮다 이렇게 부사어가 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술어가 주다, 넣다, 뭐 여기다, 삼다 이런 말이면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여러분? 주어, 누가, 무엇을, 목적어 플러스 뭐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 부사어까지 와야죠. 누구에게 주다, 어디에 넣다, 무엇으로 여기다, 무엇으로 삼다처럼 앞에 부사어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필수 성분을 갖추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뒤에 있는 뭐가 결정한다, 여러분? 서술어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그럼 보세요. 지배하다가 서술어잖아요. 그죠? 그럼 지배하려면 앞에 뭐가 오면 돼? 지배하려면 누가, 무엇을 오면 되지. 그죠? 그럼 첫 번째 문장은 성분간자 호응관계 맞고 생략된 성분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순응한다가 서술어잖아요, 여러분. 누가 순응하는 거죠? 인간이 순응하는 거잖아. 그치? 그죠? 근데 인간이 순응한다가 말이 되나? 순응하려면 앞에 뭐가 와야 돼? 주체 말고 순응할 대상이 와야 되겠지. 어디? 즉 앞에 뭐가 와야 돼, 여러분? 자연에 라고 하는 필수 부사가 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문학은 다양한 삶의 체험을 보여주는 예술 장르로서 문학을 즐길 예술적 본능을 지닌다. 역시 서술어의 특성을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 서술어 찾아보세요. 다양한 삶의 체험을 보여주는, 자, 보여주는 서술어잖아. 그럼 앞에 뭐가 와야 돼? 보여주다 타동사니까. 자, 문학은 주어, 그 다음에 삶의 체험을 목적어. 그러면 두 성분 다 왔으니까 이거는 서술어가 성분을 다 주고 있는 거지. 근데 서술어가 보여주는 말고 또 있을 거야. 찾아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문학을 즐길. 즐기다 서술어잖아요. 그죠? 즐기다 서술어 맞잖아. 그쵸? 그럼 즐기려면 앞에 대상, 문학을, 목적어 와야 되고, 즐길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즐길 주체? 즐길 주체. 문학이 문학을 즐겨? 문학이 문학을 즐길 수는 없잖아. 그쵸? 문학을 즐기는 건 누구야? 우리 인간이겠지. 따라서 여기 앞에 뭐가 와야 돼? 인간은 문학을 즐길.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술어의 특성에 따라 필수 성분을 갖추고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알겠죠, 여러분? 다음 이제 불필요한 문장 성분 삭제하기입니다. 서울로 귀경. 뭐가 불필요할까요? 귀경의 경자가 서울 경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앞에 서울하고 뒤에 서울이 서로 겹치니까 불필요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귀경하는. 두 번째, 그 선수의 장점은 공을 잘 보내준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같은 말이 반복됐네? 불필요하잖아. 그쵸? 그 선수의 장점은 공을 잘 보내준다는 것이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 다음, 요즘 같은 때는 공기를 자주 환기해야. 공기를 자주 환기해야. 환기라는 말이 이미 뭐죠, 여러분? 환기, 바꿀 환자, 공기 기자. 그러니까 공기를 바꾸다 이 뜻이 이미 들어가 있으므로 앞에 공기로는 필요가 없겠죠. 돌이켜 회고하다. 회고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돌이켜 살펴보다 이런 뜻이죠. 그럼 앞에 돌이켜라는 말 필요 없겠죠. 다음은
문장 성분을 자연스럽게 호응시키기입니다. 성분 간 호응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그럼 호응이 뭐냐? 호응은 주어와 서술어를 연결시키고 목적어와 서술어를 연결시키고 부사어와 서술어를 연결시켰을 때 말이 돼야 돼. 말이. 그걸 호응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연스러운 연결.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성분 간 호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첫 번째, 축구에서 패배한 이유는 이 주어잖아요. 근데 서술어가 뭐죠? 업신여겼다. 축구에서 패배한 이유는 업신여겼다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안 되잖아. 우린 여러분 국어에 대한 직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 말이 안 된다고 이건. 그치? 그냥 생각해도 축구에서 패배한 이유는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 다음 현재의 복지정책은 이게 주어잖아요 여러분. 근데 서술어가 뭐죠?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의 복지정책은 전망입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연스럽습니까? 안 자연스럽잖아. 그죠? 현재의 복지정책은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걸 주어와 서술어의 연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수식어와 피수식어 호응인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수식어 이제 부사어죠. 그렇죠? 피수식어는 뭐고 여러분? 용언이야. 용언. 그 다음에 수식어 관용어죠. 그죠? 피수식어는 뭐죠? 관용어 뒤에 채워놓죠. 이걸 이제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라고 그래. 앞에를 뭐라고 그래 여러분? 꾸며주는 말 수식어. 뒤를 뭐라고 그래요? 꾸밈을 갖는 말 피수식어. 그래서 수식어와 피수식어가 이게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의미가 불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피수식어 바로 앞에 뭐가 오는 게 제일 좋다? 수식어가 오는 게 제일 좋다. 알겠어요? 예를 들면 영수는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열심히가 꾸며주는 말이고 공부를 한다가 꾸미를 받는 말이거든. 근데 이게 사이가 멀어지면 의미가 불분명해진다고. 영수는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렇죠? 또는 열심히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결같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는 의미가 중의적이 돼버렸어요. 한결같이 어려운, 그러니까 잠깐 어려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빼고 처음부터 계속해서 어려웠던 사람, 한결같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뜻인지, 아니면 어려운 이웃을 한결같이 돕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인지 알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아마도 두 번째 뜻이겠지. 두 번째 뜻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 한결같이 하고 돕는 이 사이가 벌어졌거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의미가 불분명해진다고. 따라서 한결같이를 피수식어 돕는 앞으로 가지고 오셔야 의미가 정확해집니다. 알겠어요? 마찬가지야. 우리 누나는 매우신 과일을 잘 먹습니다. 여기도 매우가 사실은 어디 앞에 와야 돼? 잘 먹는다 앞에 와야지. 그쵸? 피수식어가 잘 먹는다거든. 그래서 우리 누나는 신과일을 매우 잘 먹는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에요.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이 부사어 중에 어떤 부사어? 문장 부사어들.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 부사어는 반드시 특정한 서술어하고 연결됩니다. 그게 부사어의 특징이야. 문장 부사어의 특징. 예를 들면 결코 하면 뭐 와야 돼 여러분? 결코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고처럼 부정수로가 와야지. 그죠? 반드시라면 뭐 와야 돼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처럼 그죠? 긍정수로가 와야지. 뭐뭐 해야 한다. 또 모름지기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절대로 하면 뭐가 와야 돼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부정수로가 와야죠. 만약 하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 다음에는 뭐뭐 한다면 또는 뭐냐? 뭐뭐 라면. 그렇죠?
설마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설마 다음에는 의문수로 뭐뭐 할까? 그죠? 설마 뭐뭐 할까? 뭐뭐 하겠어? 이렇게 그렇죠? 의문수로가 와야 돼요. 이런 걸 우리는 부사, 즉 문장 부사와 서술의 연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물리치기란 좀처럼 어려운 일이라도 좀처럼 다음에 뭐가 와야 돼? 뭐뭐 하지? 이거 쉽지가 않았다. 이렇게 부정수로가 와야 됩니다. 좀처럼 쉽지가 않았다. 동아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직접 손으로 쓴 작품을 제출해야 됩니다. 아니죠, 여러분. 반드시를 써야지. 긍정수로. 뭐뭐 해야 한다 앞에는 반드시가 와야 돼요. 모름지기 분별을 가질 따름이다. 모름지기 다음에 뭐 와야 돼요? 뭐뭐 해야 한다가 와야 되겠죠. 자, 네 번째, 관형화 구성과 명사화 구성입니다. 즉 관형어를 반복해 쓰거나 명사를 반복해 쓰는 걸 이제 이런 명사화 구성, 관형어 구성이라고 하는데, 봅시다. 그러한 결과는 상식적인 보통의 생각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었다. 여기는 관형화 구성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상식적인도 관형어고 보통의도 관형어입니다. 그래서 관형화 구성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상식적인과 보통의가 뜻이 같아버려요. 중복된 말이야. 그죠? 그래서 하나는 불필요합니다.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또는 이렇게 보통의 생각으로는 이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관형화 구성이죠. 이 수술은 후유증이 없는 관형어죠. 안전한 관형어, 고도의 관형어, 정밀한 관형어. 또 저렴한, 파격적인, 역시 여기도 관형어가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능적인 힘, 그러니까 모국어의 직관적인 능력으로 이게 잘못됐다, 어색하다는 걸 알아, 그치?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면 돼, 여러분. 잘못됐다라는 걸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관형화 구성을 이제 적절하게 풀어주면 되겠지. 고도로 정밀한 이 수술은 안전하고 후유증이 없으며 수술 비용도 파격적으로 저렴하다. 3번, 원시 시대부터 인간은 끊임없는 부단한 지속적인 발전을 달성해왔다. 여기도 끊임없는 부단한 지속적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형화 구성이 반복되고 있기도 하고 또 같은 말이야. 중복돼서 의미가 끊임없다, 또 지속적이다, 부단하다, 그렇지? 같은 말이잖아. 그 다음 4번, 유구한 빛나는, 유구하고 빛나는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유구한을 써버리면 앞에 유구한도 관형어인데 뒤에 빛나는도 관형어가 되잖아, 그렇지? 유구하고 빛나는. 이번엔 명사화 구성입니다. 그가 그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앞에 해결할 것으로의 것이라는 명사가 사용되는데 또 뒤에 것이다가 써서 것이다를 또 써서 그죠? 의존 명사가 2번 반복됐습니다. 그냥 예상된다라고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2번째, 여름이 되면 수해 방지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수해 명사, 방지 명사, 대책 명사, 마련 명사, 그렇죠? 이렇게 명사가 반복되니까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동작성을 띈 명사가 있어요. 동작성을 띈 명사. 방지하다에서 온 방지, 그 다음에 마련하다에서 온 마련 같은 것이 동작 명사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냥 풀어주면 돼. 수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이렇게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죠. 인간성 함양과 사회적 덕목 개발, 다 지금 명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을 함양하고 사회적 덕목을 개발하는 보금자리이다 라고 풀어주면 됩니다. 5번째, 이제 의미가 중의적인 문장입니다. 중의적인 문장은 한 문장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이렇게 문장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면 의미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문장은 바른 문장이 아닙니다. 이거 고쳐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중의성은 왜 생겨나느냐. 첫 번째, 어휘적 중의성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2가지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면 생겨나는 중의성을 어휘적 중의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철수는 손이 크다. 그럼 이때 손이 두 가지 의미를 갖거든요. 신체 손도 되지만 뭐도 돼요, 여러분? 씀씀이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철수네는 집이 안 좋다. 그럼 이때 집이 주택의 뜻도 되지만 또 뭐 어떤 사는 형편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휘 자체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갖게 돼서 문장도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걸 어휘적 중의성. 두 번째는 비유적 중의성이라고 합니다. 이 문학에서의 비유는 다양한 함축적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직하죠. 그죠? 문학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하나로 단정되어 쓰이지 않고 다양한 함축적 의미를 형성하면 그 독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일상생활에서의 비유성은 적절치 않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자, 내 마음은 호수요. 마음을 뭐에 빗댔지? 호수에 빗댔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내 마음은 호수처럼 맑다라는 뜻도 있는데 호수처럼 또 뭐도 돼요, 여러분? 잔잔하다의 뜻도 돼버리고 또 뭐도 되죠? 넓다라는 것도 되고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중의성, 비유적 중의성은 적절치 않다. 예를 들면, 자, 마음이 좀 이렇게 막 심란하고 갈피를 좀 잡을 수 없어서 이제 정신과 같은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죠? 의사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아유, 요즘 그냥 선생님, 요즘 내 마음이 그냥 바람이에요. 내 마음이 바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죠? 바람처럼 가볍다는 뜻인지 바람처럼 흔들린다는 뜻인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비유적인 중의성.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구조적인 중의성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중의성은 이 구조적인 중의성 때문에 생겨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수식에 의한 중의성. 수식에 의한 중의성. 자, 키가 큰 영희의 언니를 만났다. 키가 큰 것이 영희인지 영희의 언니인지 알 수 없죠. 그죠? 이런 걸 뭐라 그래? 수식의 중의성. 수식관계에 의한 중의성.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런 중의성은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이걸 고쳐줘야 되잖아. 그쵸? 한 가지만 밖에 고쳐줍시다. 키가 큰 하고 쉼표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큰 게 누구야? 영희의 언니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키가 큰 영희의 하고 쉼표를 찍으면 뭐가 되는 거야? 키가 큰 건 영희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중의성을 없애주면 됩니다. 이런 걸 수식에 의한 중의성이라고 합니다. 자, 용감한 그의 아버지. 역시 용감한 게 근지 아버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행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아우의 친구. 여행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것이 아우인지 그 아우의 친구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교 구문에 의한 중의성이에요. 봐봐요, 여러분. 남편은 나보다 영화를 더 좋아한다. 보세요. 비교 구문에 의한 중의성이라고 하는데요. 봐봐. 남편은 나하고 영화 중에서 영화를 더 좋아하는지 아니면 나도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영화를 좋아하는지 알 수 없지. 그치?
그러니까 비교가 나 앤드 영화인지, 그죠? 내가 영화를 좋아하는 것, 남편이 영화를 좋아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불분명합니다. 알겠어요? 이런 걸 비교 대상의 불분명에 의한 중의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병렬 구문에 의한 중의성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소설책과 문제집 2권을 사주셨다. 소설책과 문제집 2권이라고 하면 소설책 1권 그리고 문제집 2권인지 아니면 소설책과 문제집을 합해서 2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병렬관계에 의한 중의성이라고 합니다. 또 어머니께서 사과와 귤 2개를 주셨다.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사과하고 귤 2개인지 사과하고 귤 합해서 2개인지 알 수 없고요. 축구와 마라톤을 제외한 전 경기가 시작되었다. 축구와 그 다음에 마라톤을 제외한 전 경기인지 아니면 축구와 마라톤을 제외한 전 경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병렬 관계. 시장님은 시청 직원과 시민들을 만났다. 여기도 중의적이죠. 시장님이 시청 직원과 이렇게 병렬되어 있는지, 그죠? 아니면 시장님이 시청 직원과 시민들 이렇게 병렬되어 있는지 알 수 없죠, 그렇죠? 이런 걸 병렬관계에 의한 중의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의존명사의 중의성. 의존명사의 중의성. 영수가 공을 차는 것이 이상하다. 여기서 공을 차는 것이 이상하다. 이 것이 공을 차는 모습이 이상하다의 뜻을 뜻하는지 아니면 야, 영수가 공을 차는 것이 이상해. 영수는 공을 찰 수 없어요. 근데 공을 찬다는 사실이 이상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응? 그쵸? 그래서 그러한 사실이 이상하다의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의존명사에 의한 중의성. 5번째 이제 부정문에 의한 중의성. 자, 우리 부정문 할 때 배웠었는데 부정문에 의한 중의성. 나는 주 안에서 택시를 안 탔다. 배웠죠? 기억나죠, 여러분? 나는 주 안에서 택시를 안 탔어. 다른 사람이 탔다? 나는 주 안에서 택시를 안 탔어. 다른 곳에서 탔다. 그치? 나는 주 안에서 택시를 안 탔어. 버스나 지하철, 자전거를 탔죠. 이렇게. 어디에 초점을 두에 따라서 여러분 역시 여러 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의성을 어떻게 해석해 준다고 했지? 나는 주 안에서는 택시를 안 탔다. 나는 주 안에서 택시는 안 탔다. 이렇게. 그죠? 뭘 써주면? 보조사를 써주면 중의성은 없어집니다. 자, 이상 중의성이었습니다. 그 다음 6번째, 외래어 어법이 담긴 문장입니다. 자,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제로 이제 일본 어휘가 우리말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휘의 오염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거를. 그다음에 이제 문법의 오염이 있어요. 문법의 오염. 그래서 이제 우리말 어법, 문법에 맞지 않는 것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고쳐보자. 첫 번째, 뭐뭐에 있어서,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의하여, 뭐뭐에서의, 뭐뭐로서의, 로의, 과의처럼 일반 부사격조사 뒤에 불필요한 관용격조사 의를 겹쳐 쓰는 것, 이거 다 일본어식 용법입니다.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의하여는 이게 이제 그 영어식 용법이 사실은 그 영어식 용법하고 일본어식 용법이 겹치는 게 뭐냐면 영어식 표현이 어딜 통해서 우리나라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영어식 용법이기도 하고 일본어식 용법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자, 뭐뭐에 있어서,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의하여, 그리고 부사구조사 뒤에 불필요한 관용조사 의를 붙이는 거 적절치 않습니다. 자,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의 사회는 합리적 의사결정체이다. 그냥 현대적 의미에서 이러면 되잖아, 그렇지? 현대적 의미에서 사회는. 그 다음에 노동쟁의가 위력에 의해 진압되고, 즉 노동쟁의를 위력으로 진압하고, 그 다음 타양에서의 생활은 힘들었다. 타양에서 생활하는 것은 힘들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된다. 공무원으로 본분을 다해야 한다. 만으로 충분하고, 아니면 그냥 공무원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도 괜찮습니다. 학생들은 오늘 중으로 총장과의 면담을 원한다. 학생들은 총장과 면담을 원한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일본어 관용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단어가 만나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한 걸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데, 일본어 관용 표현들이 있습니다. 무엇에 다름 아니다. 우린 그런 관용 표현을 쓰지 않아. 우린 그냥 무엇과 다름 없다라고 씁니다. 즉, 자, 우주에 비춰볼 때 인간은 미물에 다름 아니다. 그냥 뭐라고 하면 돼? 미물과 다름 없다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미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편 서사시에 갑한다. 무엇에 갑한다라는 말 일본어 관용 표현으로 뭐뭐 할만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자, 장편 서사시라 할만하다로 고쳤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영어의 영향을 받은 표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물주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무적물이 능동적인 주체가 돼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적물이 능동적인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이 자료는 그런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자료가 스스로 말을 해줄 수는 없어, 우리 국어문법에서는. 따라서 이 자료에는 그런 사실이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피동태 문장,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또는 이 자료에서는 그런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각종 교통로가 완공되면 황해안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황해안이 스스로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황해안은 왜냐하면 그 능동적인 어떤 주체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황해안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황해안은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자, 피동태 문장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요, 불필요한 피동태 문장을 쓰거나 아니면 이중 피동 등, 그죠? 그러니까 과용의 피동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지나친 피동 표현 또는 불필요한 피동 표현 우리식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환경의 변화라고 보여진다. 이중 피동이잖아요. 과도한 피동인 거고요. 그 다음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물론 이게 어법에 아주 틀린 건 아니야, 뭐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여러분, 가능한 우리식 국어 문장에서는 능동 문장으로 쓸 수 있으면 우리는 능동으로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해서 능동으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바꿔주는 것이 국어식 문장 표현입니다. 굳이 피동태 문장으로 바꿔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영어 전치사를 직역한 표현들이 있어요. about을 직역한 뭐뭐에 대하여. 아까 이제 일본어식 문법에서 봤는데, 이게 이제 about이 일본어로 통해서 이제 우리 국어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일본어식 문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식 문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무엇에 대하여 영어 about을 직역한 겁니다. 그 다음에 with를 직역한 무엇과 함께, 이런 것들은 영어식 표현이니까 가능한 한 쓰지 말자. 예를 들면 장애인들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냥 장애인들에게, 그죠? 이렇게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 다음 춘향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배의 침몰과 함께 사망했습니다. with, 그죠? with를 그대로 그냥 갖다 쓴 거야. 무엇과 함께 이렇게. 춘향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배가 침몰하면서 함께 사망했습니다. 가 적절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영어 관용 표현입니다. 이치나 투 머치 투를 그대로 직역한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는다와 같은 표현, 또는 자, take account를 직역한 뭐뭐에 넣는다면 need를 직역한 무엇을 필요로 하다, in spite of를 직역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located를 직역한 뭐뭐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 영어식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불조심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불조심을 항상 강조해야 한다. 이렇게 쓰는 것이 우리말어법에 맞습니다. 그 다음 절친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해서 그냥 불구하고는 빼면 돼. 전혀 필요 없는 말이야. 절친한 친구임에도 철수는 나를 배신했단 말로 충분하잖아. 그치? 자,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의 불구하고는 인스파이트를 직역한 것입니다. 자, 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은 물을 필요로 한다. 영어 니드를 직역한 것으로 그냥 사람들은 물이 필요하다라고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것을 고려에 넣는다면 즉 고려한다면이 더 적절합니다. 우리 학교는 부산에 위치하고 있다. located를 직역한 것이고요. 그냥 우리 학교는 부산에 있다 라고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 어휘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 어휘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 have a time 여러분 이걸 직역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간을 갖다. 그치? 근데 우리는 시간을 갖지 않거든. 한국어 용법에서는 우리는 시간을 보낸다고 하지 갖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좋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좋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어요? 시간은 보내는 겁니다. 또 have a meeting METTING인가? 미팅. 자, 지금부터 회의를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의를 갖는다고 안 해요, 그렇죠? 우리는 회의는 하는 거지 갖는 게 아니야. 뭐라고 하면 돼? 그냥 지금부터 회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외국어법에 물든 잘못된 표현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도 조금 쉬었다가 이제 국어 문화 마지막 장입니다. 파트 3. 예, 국어 문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